이번 경기는 또 한 번의 업셋 경기 중에 하나였죠.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 7번 시드였던 패커스와 그리고 2번 시드였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맞대결. 이 와일드카드 매치업은 그린베이 패커스의 압승으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 후에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또 한 번의 연속된 실패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화나기도 했고, 또 구단 주인 제리 존스도 격앙된 이 경기 후에 인터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마이크 맥카시 감독과 내년에도 함께 한다 라는 것이 현재 확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한 파급력을 주었던 경기예요.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우에는 이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계보를 이어낸 현재 조던 러브에 대한 이러한 이들의 신뢰와 현재 칭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우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팀은 정규 시즌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왜 매번 실패하느냐, 현재 그러한 문제점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모았던 이 경기, 과연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슈카처럼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 일단 조던 러브, 루키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전 시즌으로 프리시즌을 치르는 첫 번째 시즌에서 이 선수는 본인이 이 그린베이 패커스, 이 쿼터백 명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이 경기를 통해서. 브렛 파브, 에런 로저스, 조던 러브, 이 쿼터백 계보를 완성했다 싶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요. 이 경기, 조던 러브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가 정말 45득점, 어마어마한 득점을 펼칠 수 있었던 성공 이유. 첫 번째는 이들의 언더센터 기반의 플레이 액션 오펜스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렉 올슨, 현재 전 타이트엔드이자 현재는 이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그렉 올슨이 이러한 말을 했었죠. 현재 루키 쿼터백들이, 이 젊은 쿼터백들이 활약을 보이고 있는 팀, CJ 스트라우드, 그리고 조던 러브, 그리고 브록 퍼디, 이러한 쿼터백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오펜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매 플레이, 퍼스트 다운이 모두 플레이 액션, 이 언더센터 기반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점이었어요. 퍼스트 다운 상황을 샷건 포메이션에 두지 않고 이들이 온전히 본인들의 힘으로 이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아닌 언더센터 기반의 상대 디펜스에게 러싱에 대한 위협을 충분히 주고 다양한 포메이션에 나올 수 있는 플레이에 대한 방향성을, 이 가짓수를 만들어주면서 젊은 쿼터백들이 이 단순히 언더센터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는다. 그리고 만약 언더센터에서 플레이 액션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환경이다 라는 것을 그렉 올슨, 이 타이트엔드이자 현재는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 그렉 올슨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제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는 꾸준히 언더센터 기반의 이런 오펜스를 펼치기를 원했고, 단신 쿼터백 뿐만이 아니라 샷건 포메이션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현재 오펜스를 이끌고 있는 것은 매튜 스태포드나 이러한 좀 베테랑 쿼터백들은 그런 오펜스 시스템을 이끌 수 있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은 이 언더센터 기반의 오펜스를 이끄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과 이러한 오펜스의 시스템에 대한 수혜 덕분에 어쨌든 조던 러브는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 이 패커스 오펜스의 와이드 존 러싱 스킴의 성공이에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정규 시즌에도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이 약팀에게 업셋 패배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의 러싱 디펜스는 특히 와이드 존 스킴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였고, 그린베이 패커스, 이 맨 라플라 감독은 션 맥베이, 카일 샤난, 맨 라플라 이들의 비슷한 와이드 존 러싱 스킴은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계속해서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또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 자체예요. 조던 러브의 이 포켓 밖에서의 능력.
에런 로저스라는 쿼터백이 왜 그렇게 뛰어났고 왜 엘리트 쿼터백으로 항상 칭송을 받아왔는가? 그는 단순히 포켓 안에서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포켓 밖에서의, 그리고 플레이가 미리 예정되었던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내고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쿼터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조던 러브 또한 이러한 모습을 이 경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댈러스의 디펜스가 실패한 이유, 첫 번째, 그린베이 패커스의 젊은 리시버들과의 그러한 매치업 문제에서 이 댈러스의 세컨더리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베테랑 코너백인 스테판 길모어도 그냥 아예 본인이 마크하던 리시버를 잃어버리는 듯한 장면도 나왔고, 계속해서 빅플레이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두 번째는 런 디펜스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와이드 존 러싱 스킴을 상대했을 때 댈러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형편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바로 본인들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 슈퍼 플레이를 펼칠 만한 그러한 선수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마이카 팔슨스, 올프로 퍼스트 팀에 충분히 들만한 디포이 후보, 가장 강력한 후보, 이 선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패커스의 이 프로텍션 상황에서 굉장히 별다른 존재감을 잘 드러내지 못하였고, 또 세컨더리나 또는 라인베커나 댈러스의 디펜스에 있어서 뭔가 경기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핵심 플레이를 펼칠 만한 수비수가 분명히 없었다는 점, 그렇기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터치다운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한번 플레이 이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플레이는 바로 이 패커스의 러싱 스킴, 이 와이드 존 러싱을 상대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의 장면인데요. 에런 존스는 이날 레드존에서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러싱 야드를 100러싱 야드를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커리어 하이 최고의 경기다, 플레이오프 최고의 경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댈러스의 러싱 디펜스가 형편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플레이는 단순합니다. 지금 패커스가 이 라이트 사이드로 와이드 존, 이 윅 사이드의 와이드 존 러싱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현재 각자에 맞는 갭이 현재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번 오프 시즌의 드래프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항상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작년에도 댈러스 디펜스의 가장 큰 문제는 런 디펜스다.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이 이 런 디펜스에 있어서 본인들의 그런 갭 홀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이들의 라인베커진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런 디펜스 항상 시한폭탄 같은 문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 시즌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드래프트로 1라운더로 디펜시브 태클 마지 스미스를 뽑긴 했지만 이들의 문제점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디펜시브 태클들이 일단 너무나도 쉽게 본인들의 임무를 행하지 못합니다. 디펜시브 태클만 보시면 일단 너무 가볍게 본인에게 밀리고, 또 이 선수는 이 가드의 이 테크닉에 의해서 쉽게 무너져요. 결국 에런 존스에게는 이 컷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졌고, 이 라인베커가 없었던, 이 A갭을 지키고 있었던 라인베커가 없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였기 때문에 당장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에런 존스는 충분히 러싱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디펜시브 태클이 너무나도 쉽게 본인들의
중심을 잃게 되고, 또 이것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라인베커가 없어요. 뭐 에런 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러싱이 펼쳐진 거죠. A갭으로의 그냥 러싱이. 그리고 이 문제는 이날 경기 계속해서 이어진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두 번째 플레이는 이 와이드 존 스플릿 상황인데요. 이 타이트 엔드로 스플릿 블락을 하고 그것을 이제 와이드 존 러싱을 감행하는 플레이인데,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두 명의 타이트 엔드가 현재 나란히 라인에 붙어 있는데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죠. 특히 현재 이 원 테크닉에 있는 디펜시브 태클의 장면을 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레프트 가드의 테크닉에 무너져요. 어디서 봤죠? 이 플레이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테크닉에 당합니다. 다시 한번 전 영상을 볼게요. 전 영상에서도 레프트 가드에게 똑같은 테크닉으로 무너집니다. 이 본인에게 실린 그 하중을 이용하는 그런 테크닉인데, 여기서도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A갭이 그냥 열리게 되죠. 러닝백에게. 이 두 번째 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갭이 쉽게 열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라인베커는 쉽게 블락을 당하고, 이거 거의 이 14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팬케이크를 당할 정도죠. 그냥 내팽개치고, 만약 이 1번 선수가 태클링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더 큰 빅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플레이는 이 레드존 상황에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와이드존 스플릿 똑같은 플레이 상황인데요. 에런 존스가 여기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죠.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프트 사이드로 와이드존 러싱이 이어져요. 또 스플릿 블락으로 이 마이카 팔슨스를 현재 킥아웃 블락을 시도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쉽게 디펜시브 태클들이 더블팀 블락을 당하든 어쨌든 본인들의 그런 역할을 갭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라인베커 14번 이는 빠르게 그 갭을 향해 러쉬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우직하게 이 세컨 레벨 블락을 방어한 채 런닝백을 밀어낸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똑같이 블락을 당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즉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계속해서 이 디펜시브 태클들의 이 런 디펜스 상황, 이 기본적인 더블팀이나 이 퍼리미터 이로 진행되는 러싱 상황에서 테크닉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이들의 라인베커진은 이러한 공백들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타입의 세컨 레벨진을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커스의 이 와이드존 러싱에 당하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나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준비했던 플레이가 거진 7가지가 되는데,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죠. A갭이 열리든 아니면 백사이드 B갭이 걸리든 에런 존스 입장에서는 진짜 계속해서 본인이 뛸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아마 제일 행복했던 경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 라인베커들이 빠르게 이 플레이 사이드로 전진을 하다 보니까 이 스플릿 블락에 의해서 이 마이카 팔슨스 쪽에 이 백사이드 B갭이 아까 레드존 터치다운하고 비슷하죠. B갭이 또 한 번 열리게 되었고, 에런 존스는 이 태클링을 한 번쯤은 점프 컷을 통해서 좀 따돌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러싱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플레이도 와이드존 똑같은 타이트엔드 2명을 나란히 세우고 스플릿 블락을 감행하면서 백사이드 엣지 러셔를 막는 거, 똑같은 전략이에요. 패커스의 똑같은 전략에 그린베이 패커스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계속해서 막지 못하였어요.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에서는 마이카 팔슨스가 라인베커에 있다. 하지만 달라질 건 없어요. 이번에는
이번에 공략한 건 또 다른 이 프론트 사이드 A 갭이었죠. 결국에는 제대로 갭 홀딩을 하지 못하는 디펜시브 태클, 그리고 라인베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라인베커. 이 14번 방금 보셨죠? 14번의 움직임이 도대체 이 선수가 뭘 원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예요. 매 플레이에서. 결국 에런 존스는 또 다른 20야드짜리 러싱을 가볍게 기록을 합니다. 네, 마지막 빅플레이 상황인데, 이 상황도 똑같죠. 또 타이트엔드 2명 양쪽에 나란히 세우고, 이번에도 와이드 존 러싱, 너무나도 가볍게 열린 이 갭이, 그리고 에런 존스의 러싱. 그리고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계속해서 털리는 디펜시브 태클과 라인베커, 세이프티, 똑같습니다. 그냥 레파토리가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너네 계속 못하네? 우리 계속 러싱해. 아까 제가 7가지의 총 빅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전부 다 1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예요. 그런데 7번이나 그것을 당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너네 패싱으로 플레이 액션도 한번 당해봐.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트엔드 2명 세우고 언더센터에서 에런 존스에게 와이드 존 러싱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 라인맨들의 무브먼트가 다 레터럴로 이 라이트 사이드로 이동을 하고, 또 타이트엔드 한 명은 스플릿 블락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플레이 액션이었고, 이를 활용해서 타이트엔드의 리크 플레이를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이 카일 샤난 그리고 이 맷 라플라, 이 2명의 감독들이 이 타이트엔드 리크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타이트엔드 리크 플레이라는 것은 이 타이트엔드가 블락을 하는 척 하면서 이 스로우백으로 완전히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리시버는 또 반대쪽으로 향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시버들은 다 다시 한번 할게요. 리시버들은 다 레프트 사이드로 뜁니다. 그래서 요 레프트 사이드만 보면은 이것은 이 세일 컨셉으로, 플레이 액션 세일 컨셉으로 보이죠. 쿼터백은 이렇게 플레이 액션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세일 컨셉을 하면은 디펜스가 전부 이 레프트 사이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이트엔드는 여기서 똑같이 블락을 하는 척 하다가 이제 라이트 사이드, 아무도 없는 이 라이트 사이드로의 공간을 침투하는 이 전략을 바로 리크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리크 컨셉. 이 플레이를 그린베이 패커스는 좋아하고, 이 본인들이 계속해서 성공했던 이 와이드 존 러싱을 바탕으로 이 플레이를 콜링했고, 그렇기에 완벽하게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러싱을 해도 못 막는데 패싱으로 이걸 그냥 페이크를 쳤는데 또 못 맞고 터치다운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죠. 뭘 해도 뚫리는 디펜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와일드카드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날 패커스는 좀 언밸런스한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존 디펜스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2x2 상황이었지만 한 명의 이 제이든 리드, 현재 후반기 패커스의 최고의 리시버죠. 제이든 리드를 모션을 취하면서 결국 이 트리 포메이션을 만든 채 언밸런스한 셋을 통해서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좀 무너지기를 고안했던 거죠. 플레이가 펼쳐졌는데 이 경합된 선수 중에 한 명은 이 아웃사이드로 라우트를 빠져나가고, 이미 버티컬 라우트를 탔기 때문에 이 코너백들은 이 리시버를 마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열리게 되죠.
이 플레이가 어떻게 고안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점적으로 바라볼 것은 공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리시버즈는 단순히 라우트를 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끝까지 블락킹을 해요. 오케이, 이 플레이 우리 너를 위해서 오픈이 열릴 것을 알아. 나 그러면은 마지막엔 블락한다 라는 것을 패커스는 미리 알고 끝까지 블락을 해주죠. 11번 제이든 리드도 끝까지 블락을 해주고, 이들이 얼마나 확신에 찬, 자신감에 찬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그만큼 완벽했던 준비를 해왔다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또 다른 언밸런스한 포메이션에서 나오는 플레이인데요. 이 플레이는 쿼드 셋이라고 하죠. 보통 이 한쪽에 이 4명의 플레이어가 배치된 것을 이 쿼드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런 존스를 이제 MT 포메이션 쿼드 셋에서 이 모션을 시키는 척 하면서 본인에게 오라고 하든지 백필드에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플레이가 펼치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션을 취한 채 이들은 스크린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블락커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린베이 패커스는 또 한 번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데 성공을 해요. 순전히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반응이 굉장히 느리고, 또 우리가 너네들을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플레이들은 이제 조던 러브에 대한 플레이예요. 조던 러브가 이날 얼마나 완벽했던 선수였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플레이도 아까 언밸런스한 그런 플레이들을 제가 나열을 했었죠. 이 플레이도 똑같은 쿼드 셋이에요. 이걸로 하면은 이 레프트 사이드 오펜스의 입장에서 레프트 사이드에 또 4명의 플레이어가 있죠. 이 언밸런스한 셋에서 그린베이 패커스는 한 번에 이 칩샷을 통해서 이 프로텍션을 한번 만들어준 채 프로텍션을 한번 강화하고 이 3명의 리시버들의 라우트 조합을 통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쨌든 이 대거 컨셉의 오픈이 열렸던 패커스였고, 조던 러브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포켓 밖에서 플레이를 연장시킨 채 완벽한 패스를 꽂아냅니다. 지금까지는 이 포켓 안에 있을 때는 드랍백을 맞췄을 때 분명히 이 리시버들의 라우트가 아직 끝까지 펼쳐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픈이 안 열렸어요. 그렇기에 조던 러브는 한번 이 포켓 밖으로 나가지만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 수비수가 빠르게 다가온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멈춰요. 멈추고 한번 보고, 사실 이 장면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완전 사실 에런 로저스 판박이거든요. 이렇게 딱딱 한번 스텝 밟는 거 보면은 에런 로저스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시간을 번 채 이 시야는 필드에 고정시킨 채 리시버에게 완벽한 패스를 꽂아내요. 리시버들은 이 3명의 리시버가 모두 버티컬 라우트를 타고 이 2명이 이 각각 포스트 라우트, 코너 라우트를 타는데 한 명은 이 대거 라우트를 타면서 디그 라우트를 타면서 인사이드에서 이 오픈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장면은 모두가 약간 경악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레드존에서 이 하이 레드존에서 제로 블리츠를 선보입니다. 커버 제로를 선보이는데 문제는 조던 러브가 터치다운을 꽂았다는 거죠. 이건 진짜 완벽했던 스로우이지 않나 싶어요. 이 제이든 리드를 모션하면서 한번 디펜스에게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찰나의 이 타이트한 스로우를 조던 러브가 완벽하게 공을 던져냅니다. 그리고 사실 조던 러브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보고 싶어요. 단순히 플레이를 떠나서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이 라인 선상에서 오디블을 행하고
어떻게 본인들의 리시버들, 어떻게 본인들의 라인맨들과 호흡을 하고 어떻게 뭐 상대 디펜스에 맞추어서 전략을 수정하고 라우트를 수정하는 모습, 프로텍션을 수정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제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은 이 카우보이스의 제로 블리츠를 상대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플레이의 변화, 뭐 라우트의 변화를 직접 주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디랭귀지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은 그렇다고 확신이 들어요. 그만큼 본인 스스로 플레이를 호흡할 수 있는 선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플레이입니다. 이 플레이는 뭐 이 상황에서는 뭐 플레이 액션 상황이죠. 플레이 액션에서 사실 이 프로텍션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조던 러브는 본인에게 이 코앞에까지 이 패스러셔가 다가오더라도 완벽한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다. 두려움이 없는 선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마이카 팔슨스가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공을 완벽하게 던져댑니다. 결국 뭐 로미오 넙스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코너백 이 스테판 길모어와 매치업이 나왔는데 스테판 길모어가 완전히 방향 잃어버리죠. 여기서 이미 방향 전환을 했는데 스테판 길모어는 이 쿼터백을 쫓느라 눈이 이 로미오 덥스를 놓쳤고 결국 와이드 오픈이 났어요. 이러한 세세한 뭐 코너백과 리시버의 매치업에서의 정말 작은 디테일적인 요소 하나하나가 이러한 플레이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물론 스테판 길모어 대단한 코너백이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 정규 시즌에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러한 집중력, 그러한 디테일, 그러한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서 그린베이 패커스가 더욱더 완성되었고 더욱더 준비되었던 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 그리고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의 대결이에요. 먼저 이 닥 프레스컷이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고 댈러스의 오펜스가 정규 시즌에 뭐 이 닥 프레스컷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내고 뭐 CD램이 올프로 퍼스트에 들고 정규 시즌 최고의 오펜스를 보여주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오펜스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의 경우에는 뭐 리그 최악의 디펜스다. 이 가진 커리어 뭐 1라운더 출신이 9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즌 중반까지 되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시즌 정말 극후반에 갑자기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와일드카드 라운드 경기에서 패커스의 디펜스는 이 닥 프레스컷을 상대로 2개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엄청난 뭐 실점력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 뭐 그린베이 패커스 디펜스의 원동력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오펜스의 실패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댈러스 오펜스의 실패 이유 첫 번째 요소는 제가 거품이라고 매번 얘기를 했던 이 올프로 퍼스트 리시버이죠. 바로 CD램입니다. CD램은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CD램이라는 리시버는 일단 댈러스 카우보이스 오펜스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특히 패싱 게임은 일단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러싱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시즌 뭐 캘럼 무어가 토니 폴라드와 이 이지케 엘리엇을 통해서 굉장한 러싱 게임을 보였고 이들이 플레이오프에 실패하고 캘럼 무어가 해고되고 마이크 맥카시 감독이 플레이 콜러로서 복귀했을 때 나왔던 인터뷰가 정말 가관이었죠. 마이크 맥카시가 나는 좀 더 런더볼을 할 거다. 이 인터뷰가 나왔고 모두가 경악을 했어요. 아니 런더볼을 갑자기 왜 하냐. 이미 런더볼은 성공적이었고 너네가 나아갈 점은 패싱 게임이다. 근데 아무튼 런더볼을 더 하겠다는 이 마이크 맥카시는 역시나 역으로 갑니다. 올 시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러싱 게임은 퇴보했고 반면에 패싱 게임은 오히려 발전을 거뒀어요. CD램과 함께. 그리고 이들이 발전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CD램이라는 리시버를 무조건 퍼스트 리드로 놓고 무조건 CD램이라는 리시버가 오픈 찬스가 열릴 수 있도록 오펜스 포메이션과 퍼스널을 구성을 짜놨다는 점이에요. 오케이, CD램은 무조건 이 팀 내 최고의 리시버니까 퍼스트 리드예요. 오케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최고의 리시버를 본인 스스로의 경합을 통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오펜스의 시스템 구조상 이 오픈 찬스가 열리도록 고안했기 때문에 반면에 다른 리시버들, 다른 타이트엔드들 잘 열릴 기회가 없다는 거죠. CD램에게 몰빵을 준 거죠, 기회를.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 플레이오프 같이 굉장히 전략적이게 되고 굉장히 치열해지고 상대의 디펜스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CD램이라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오펜스의 이 엔진이 달궈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식어진다는 거예요. CD램이 풀려야지 댈러스의 오펜스는 풀리는데 정규 시즌에야 잘 풀렸죠, 그게. 하지만 플레이오프라는 경기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해지고 CD램이 안 풀릴 것을 예상을 하고 플랜 B를 짜와야 하는데 댈러스는 너무나도 CD램에 의존을 했고 이 CD램은 스스로 플레이를 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타입의 리시버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오펜스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변화 없는 플레이 콜링이죠. 만약 그린베이 패커스가 득점을 어마어마하게 거두고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가 오케이, 오펜스가 잘 해주었네, 우리 좀 보수적으로 존 커버리지나 펼치자, 시간이나 끌자 라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오케이, 너네가 투 하이 커버리지 펼친다면, 존 커버리지 펼친다면 우리는 존 커버리지 공략 패싱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러싱 게임 위주의 이 전진을 하자라는 것을 분명 취했어야 돼요. 하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올 시즌 러싱 게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와일드카드 경기에까지 준비를 해오지 않았어요. 아니, 조 베리 코치가 투 하이 존 커버리지를 계속해서 펼치고 패커스의 런 디펜스는 굉장히 형편없다라고 유명했는데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러싱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아무튼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패커스 디펜스의 성공 이유, 일단 이 보수적인, 저는 어쨌든 보수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먹혔어요. 그리고 패커스의 코너백들이 이 CD램이나 브랜든 쿡스나 이러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넘버 1, 넘버 2 리시버들을 상대로 굉장히 잘 커버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오펜스가, 조던 러브가 이끄는 패커스의 오펜스가 너무나도 쉽게 득점을 이어갔고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그만큼 더욱더 성급해지고 또 빨리빨리 하려는 그러한 안 좋은 본인들의 페이스를 잃고 리듬을 잃었기 때문에 패커스의 디펜스가 더 이 주도권을 잡기 쉬웠다는 거죠. 다음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볼 것은 이 CD램이라는 리시버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의 플레이의 실패 장면들이에요. 일단 지금 플레이는 이 타이트엔드에게 이 패스를 던진 장면이죠. 그리고 별다른 전진을 해내지 못한 상황인데 거의 45야드 지점에서 이 플레이가 왜 CD램의 실패냐? 일단 CD램이 여기 서 있죠. 이 아웃사이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쪽 코너백과 거의 1대1 경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덱 프레스컷은 이 드랍백을 마친 상황에서 넘버원 타겟인 CD램을 봅니다. 그런데 CD램이 리시버와 너무나도 타이트하고 이 컴백 라우트를 타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공을 이 패스를 던졌을 때 거의 이 오픈이 열리지 않을 것을 직감을 하죠. 결국 이 체크다운, 이 타이트엔드에게 공을 던집니다. 어쩔 수 없는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플레이는 어쨌든 야드로 전진을 해내지 못하고 이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별다른 전진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 프레스컷의 시야를 보면은 CD램을 받다가 안 풀리네, 바로 고개를 휙 던지고 체크다운 패스를 하죠.
CD램이 결국 열려서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CD램에게 뭐 컴백 라우트 패스를 던져서 성공시켰다. 그러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또 다른 이 40야드 지점에서 퍼스트 다운으로 더욱더 쉽게 뭐 최소한 필드골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다음도 뭐 MT 포메이션에서 이번에는 CD램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슬롯 포메이션에 갖춰놨어요. 그리고 CD램은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라인베커와 1대1 매치업이 되었죠. 이 슬랜트 라우트를 타는데 뭐 본인들이 잘 호흡이 맞지 않았던 상황이죠. 이 덱 프레스캇도 갑작스럽게 이 공을 던졌고 뭐 패스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또 CD램도 또 뭐 못 잡을 공을 또 잡아줄 그런 리시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을 놓쳐요. 어쨌든 이 플레이도 굉장히 아쉬웠던 플레이죠. 왜냐면 서드 다운 상황이었고 이 플레이로 만약에 퍼스트 다운을 갱신했다면 결국 이 40야드 지점 최소한 필드골 이 지점으로 돌입하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한 게 CD램이라는 리시버가 타이트엔드와 매치업을 시키기 위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의도적으로 슬랍 포메이션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는 존 커버리지를 펼쳤고 결국 실제로 라인베커와 넘버원 리시버가 미스매치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스매치업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물이 이어졌어야 하는데 이 미스매치업 상황 속에서도 CD램과의 플레이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 이거죠. 아니 CD램이 열릴 수 있도록 이 포메이션적인 이 오펜스 시스템적인 요소를 완벽히 들어맞게 했는데 왜 퍼스트다운을 못 만들어내냐? 왜 실패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플레이는 이 CD램이 똑같이 번치 포메이션에 있고 이 스매시 컨셉을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플레이는 인터셉션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인터셉션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테지만 그리고 이 인터셉션은 이 브랜든 쿡스를 향한 패스였죠. 그리고 브랜든 쿡스는 여기서 리턴 라우트를 타다가 대참사가 납니다. 일단 이 번치 포메이션 상황 속에서 이 13번 리시버는 뭐 필드를 가로지르고 그리고 CD램은 여기서 코너 라우트를 탑니다. 그리고 브랜든 쿡스는 밖으로 나가는 척하는 이 리턴 라우트를 탑니다. 여기서 덱 프레스캇의 시야는 간단해요. 만약 CD램을 보고 CD램이 열린다. 그러면 CD램에게 공을 던져요. 퍼스트 리드가 CD램입니다. 코너 라우트. 그리고 CD램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 밑에 있는 이 리턴 라우트를 타는 브랜든 쿡스에게 공을 던져라. 간단한 전략이야. 스매시 컨셉.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타겟인 CD램이 이 열릴 것이라고 이제는 이 프레스캇이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 브랜든 쿡스에게 눈을 돌리고 패스를 하는데 사실 브랜든 쿡스도 이 상대 리시버를 따돌리지 못한 상황이에요. 가려고 해도 이미 가깝게 붙었어요. 이미 이 인사이드로 컷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코너백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 프레스캇은 그냥 리드대로 던져야지 하고 공을 던지다가 이것이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 CD램이 처음부터 잘 풀리고 이 프레스캇에게 어떤 상황이든 공을 던져, 나 경합 상황에서든 공 잡을 수 있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면 이 플레이의 선택은 달라졌을 거고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또 다른 플레이어 MT 포메이션인데 또 한번 이 CD램이 컬 라우트를 한번 타죠. 이 아웃사이드에서 컬 라우트를 타지만 이 프레스캇이 블레이그 컨셉을 수행을 하고요. 하지만 이 플레이에 또 한번 실패를 합니다. 계속해서 호흡이 맞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아웃사이드로 고립을 시켰고 이 코너백과의 쿠션도 굉장히 길다. 사실상의 오픈 찬스나 다름이 없는데 이 플레이를 서로 쿼터백과 리시버 둘 다 메이킹 시키지 못한다?
왜 이렇게 호흡이 안 맞을까? 정규 시즌에 이들은 무적의 호흡을 자랑했지만 왜 이 경기는 이럴까? 스스로 진짜 뭐 물음이 많은 그러한 플레이였죠. 굉장히 아쉬운 플레이죠. 이 바디랭귀지를 봐도 이 CD램도 굉장히 뭐 약간 아쉬워하고 또 뭐 좀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하죠. 다음 플레이도 CD램 스페셜입니다. CD램이 이 모션을 취하고 CD램이 모션을 통해서 이 선수가 열릴 수 있도록 고안을 해요. 아까는 이 포메이션, 슬랫 리시버로서의 배치, 포메이션 배치를 통해서 CD램이 열릴 수 있도록 고안했다면 이번에는 모션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CD램을 열릴 수 있도록 카우보이스는 도와줍니다. 모션을 하고 번치 포메이션이 형성이 되고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존 디펜스를 당연히 CD램은 여기서 캐치를 따내줘야 돼요. 뭐 슬랜트 아웃 캐치를 따내줘야 돼요. 하지만 프레스캇은 또 엉뚱한데 공을 던지고 이들의 호흡은 맞지 않고 계속해서 그럼 모션을 왜 하냐, 왜 CD램을 도와주냐, 다른 리시버, 다른 타이트엔드, 다른 런닝백들은 도대체 뭘 하느냐, 이러한 고민을 너무나도 만들어냈던 플레이였어요. 다음은 대망의 이 픽6 플레이 장면입니다. 이서 또 CD램이 움직여서 이 인사이드 슬롯에 위치를 하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CD램이 슬롯에 위치했을 때 뭡니까? 바로 슬랜트 라우트예요. CD램은 슬랜트 보이, 이 마이클 토마스가 예전에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별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선수이죠. 굉장히 거품이 많은 캐치 능력과 야드 능력이 굉장히 좀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슬랜트 라우트를 굉장히 쉽게 받아내고 그를 통해서 뭐 야드 애프터 캐치를 만들어내고 이게 가장 큰 이 CD램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의 정말 뭐 브레드 버터 플레이였고 그린베이 패커스는 아무리 몰라도 조베리 코치가 아무리 몰라도 이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 CD램 슬롯에 있으면 슬랜트 라우트 탈 거다. 야, 디펜스 수비수들 너네 필름 잘 봤지? 그러면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어차피 너네 뒤에 투 하이 커버리지 펼치고 있어.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탁 여기서 슬랜트, 뭐 더블 슬랜트, 뭐 트리플 슬랜트, 슬랜트의 귀신이죠. 마이크 맥카시함도 슬랜트 라우트 타자마자 이 그린베이 패커스는 여기서 이 이번엔 세이프티가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원하이 커버리지가 갑자기 로테이팅이 되었죠. 심지어 무엇을 할지를 이미 예측한 반응이에요. 이 세이프티를 보면은 오케이, CDMA가 달려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들은 뛰었죠.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사실 얼마나 좀 준비를 안 해왔고 본인들 스스로 이 오만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플레이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큰 경기에서 사실 여러 가지의 오펜스의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단순히 넘버 리시버, 뭐 CD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가 충분히 막힐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선수에 대한 파해법을 가지고 왔을 때 또 다른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본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우보이스는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가 좀 보수적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플레이들. 이 6&1이라고 하죠. 한 명의 라인베커, 이 세컨 레벨진에 있고 또 2아이 이 LA 램스를 상대로 이 빌 벨리책 감독이 이 슈퍼볼에서 사용했던 전법이죠.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이 패스러쉬 드랍을 하고 존 커버리지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물론 이 프레스캇은 굉장히 난이도 있는 이 심 패스를 던지면서 성공을 시키기도 합니다. 성공을 시키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또 다른 상황 속에서도 6&1을 유지한 상황 속에서 특히 러싱 상황에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카우보이스 오펜스는, 그리고 패커스의 디펜스는 그만큼 뭐 존 커버리지 위주의 본인들만의 디펜스를 펼친 것이 오히려 잘 먹혀들었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가 생각보다 고전을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어요. 이 레드존 상황에서 이 썰드다운 상황이었죠. 반드시 뭐 퍼스트 다운을 만들든 또는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진짜 그린베이 패커스의 간단한 존 커버리지인데, 이 투하이 존 커버리지인데 카우보이스는 뭐 뚫어내지를 못해요. 이 덱 프레스캇이 괜히 스크램블을 타다가 뭐 쫓기고 결국엔 플레이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터셉션을 당할 뻔하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게, 아니 패커스의 디펜스는 사실 뭐 준비를 잘 하긴 했지만 별다른 걸 특출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가 잘 뚫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바로 이 거의 경기의 극초반 상황인데요. 카우보이스가 딥볼을 시도해요. 아웃사이드로 이 브랜든 쿡스, 본인들의 최고 스피디한 이 아웃사이드의 리시버이죠. 브랜든 쿡스에게 딥볼을 시도하는데 이것이 먹혀들지 않고, 이것을 커버하는 뭐 37번의 코너백은 굉장히 젊은, 경험이 없는 코너백이죠. 아마 작년 드래프트 코너백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플레이가 왜 중요했냐면 일단 언더센터 상황에서의 플레이 액션이죠. 그리고 넘버원, 넘버2 리시버가 아웃사이드에서 고립된 채 상대 코너백과의 이 프레스 커버리지 경합이에요. 즉 오펜스 입장에서 플레이 액션, 골 아우트, 딥볼을 던지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성공한다면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는 더욱더 보수적이고 더욱더 이 딥볼에 대한 위협 때문에 본인들의 게임 플랜이 어긋나요. 반면에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이 딥볼을 성공시킨 자신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딥볼을 더욱더 시도할 것이고, 딥볼을 우려하는 디펜스의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다르게 카운터를 치기도 하고 이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플레이가 일단 시도가 안 되고 실패가 돼버리자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자신감을 잃어요. 우리가 아웃사이드로의 패스를 던지는 것을 이 플레이 이후로 극도로 꺼려하게 된 거죠. 결국 이 플레이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 초반에 이 카우보이스의 오펜스, 패커스의 디펜스의 그런 행방을 거의 좌지우지한 플레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이 그린베이 패커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 충격적인 와일드카드 경기를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고, 또 이 NFL, 특히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이 경기에 대한 준비와 이들의 전략이 뭐 스킨, 플레이 콜링 이러한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